안녕하세요. 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밀란 쿤데라 작가의 책입니다. 책 이야기에 앞서서 요즘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측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가 되게 오랜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한 5년쯤? 이제 처음 우연히 어떤 소설을 읽고 달과 육펜스였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정말 책에 빠져 살았죠. 그런데 모든 소설이 달과 육펜스, 저한테 있어서 달과 육펜스처럼 그렇게 충격을 주는 소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정말 소설만 찾아서 읽고, 뭐 글도 쓰고 그랬는데, 좀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뭐 인문학 서적도 읽고, 뭐 이런저런 책들을 뭐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그리고 리뷰, 독후감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 정말 재미없는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책 한 권을 다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어떤 책이 됐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 의미를 좀 찾기 어렵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책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이게 어디선가 많이 보던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냐 하니 그 전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건 지켜야 한다는 강박, 책임감, 뭐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좋아하는 소설을 읽는 일과 글쓰기에조차 그런 것조차 강박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별로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달쯤 됐나? 문득 어떤 책을 읽다가, 아, 그래, 그거였어요. 극작품 리어왕을 읽다가
그것도 좀 지루해야 하면서 읽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 진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500년 전 얘긴데, 여기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또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었는데, 어느 순간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보면, 리어왕 같은 경우도 그 아버지가 곧 죽을 노인네인데, 리어왕이 곧 죽을 노인네인데도 되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만의 관점에 빠져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거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또 내 모습이기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이거 재밌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독서에 관해서 인내심이 생긴 걸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 그냥 책이 술술 되게 잘 읽히는 거예요. 다시. 정말 몇 년 만에. 그래서 원래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도 약간 의무적인 걸로, 그래, 한 달에 한 개는 올리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좀 억지로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뭐, 다 내팽개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그런 시기였는데 의무감으로 책을 읽어서 이 방송을 올리고 약간 이러는 때가 있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책이 재밌게 읽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좀 골라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10권을 읽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냥 제일 좋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골라서 올릴 수 있게 되니 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더 콘텐츠가 좋은 게 아닌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이런 느낌.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도 제가 독후감을 쓸 때 저는 웬만하면 내 독자적인 관점으로 들었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뭐 내용이 되게 짧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정말 너무 사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독후감을 쓸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썼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책 펼치고 되게 재밌었던 게
작가 소개가 이게 다더라고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다. 1975년 프랑스에 정착하였다. 처음부터 가벼움은 긍정, 무거움은 부정,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놓고 철학적인 소설이에요. 골이 아프죠. 철학이, 소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고 치면 철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소설에 철학이 없으면은 그게 소설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분은 대놓고 소설 안으로 들어와 갖고 막 관념적인 얘기를 주절주절 해요. 할 말이 무척 많았나 봐요. 그래서 덕분에 소설을 읽는 동안 작가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소설가가 자체 해설을 해놨잖아요. 소설 안에다가. 그래서 뒤에 딸린 전문가들의 해설이 없다는 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토마시, 테레자, 프란츠, 사비나, 이렇게 네 사람이거든요. 토마시랑 테레자가 커플이고 프란츠와 사비나가 커플인데, 또 토마시와 사비나도 사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되겠죠. 말하자면 토마시, 사비나는 둘이서 바람을 피우니까 뭐 별로 억울할 것도 없겠는데, 테레자와 프란츠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런 인물 관계도만 봐도 편두통이 도지죠. 이 네 사람의 등장인물 다 각자의 고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 어린 시절이랑 그들의 내면에 대한 약간 자세한 관점을 소설에서 제시해요. 그 세세하게 묘사를 해놨고, 논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근데 정말 이 네 등장인물이
겪는 일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랑 무척 닮았어요. 특히 남자분들이라면 그래야만 한다. 이런 강박 많이 공감할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토마시. 이런 토마시도 되게 촉망받는 외과 의사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소련이 체코에 침공하고 프라하에서 취리로 떠나게 돼요. 토마시의 바람기 때문에 테레자는 둘은 결혼을 했어요. 토마시와 테레자는 바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테레자는 다시 체코의 프라하로 돌아오게 됩니다. 토마시도 따라서 돌아와요, 프라하로. 토마시가 되게 사랑해요, 테레자를. 근데 이 토마시라는 주인공의 바람기가 그 사랑과는 별개로 별개예요. 이게 되게 미묘하고 복잡한 부분인데 이 책 안에 왜 그런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토마시는 소련의 침공과 테레자를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에 직업을 버려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리고 유리창을 닦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깨닫기 시작해요. 단순한 삶의 미학. 토마시 눈에 비친 노동자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존재하는 어떤 무엇에 불과해요. 그저 해야 될 일을 하고, 먹고, 싸고, 기뻐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그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도 읽었는데 거기서 무심함, 주인공 메르소가 되게 무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무심함 때문에 메르소가 죽음을 재촉해요. 소설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런 메르소의 눈에 비친 세계, 자연, 그걸 무심하게 느껴요.
아, 쟤네는 참 무심하게 작동하는구나. 쟤네는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꽃을 피우고 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꽃이 필 때가 돼서 꽃이 핀 거고 져야 될 때가 돼서 진 거고, 이런 무심함. 근데 자기가 그런 무심한 자연의 무심함을 닮은 거예요. 그 무심한 거, 그러니까 그 자연이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신 역시 무심한 사람으로서 자연과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무심함, 정말 그저 존재하는 것, 이런 관념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토마시의 눈을 통해 그 단순 노동자들의 삶을 무심한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인공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느껴요. 토마시는 자신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생각을 뒤로 하고 열심히 유리창을 닦으러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토마시가 외과 의사로 촉망받던 시기에 함께 일하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유리창을 닦는 자기 자신을 창피해해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이 되게 좋았어요.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이 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등장인물들은 계속 도망쳐요. 어떻게 보면 삶에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여요. 책임감을 뒤로하고 의무감 없이. 토마시와 프란츠는 내적인 고통, 그러니까 각자 네 사람이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것. 테레자 같은 경우는 엄마라는 환경을 떠나온 건데, 그거는 뭐 내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외적인 것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도망친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삶이라는 게 이 주인공들한테는 뭐 살아내는 그런 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그냥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 그런 시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게 삶의 실체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인물들의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유사한 면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를 정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만 거의 어떤 불특정한 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 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이들처럼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 미래를 꿈꾸며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도망치는 여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촉망맞는 외과에 의해서 유리창 닦기로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주인공. 물론 옛 동료를 만나서 창피함도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은 되게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비극적인 소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막 비탈길을 내려가는 이 네 사람이 과연 불행하기만 했을까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이 도망치는 여정이라고 한들 그 과정에 속속 배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확인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삶에 주어진 희망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똥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소설에서. 약간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접근을 했는데, 똥 얘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이의 사랑과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비교. 정말 이 사람 밀란 쿤데라 작가의 이 책을 읽으며 똥에 이런 심오한 측면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똥의 철학적 내용 중에는 스탈린의 아들이 똥 때문에 죽었다 하는 일화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소설의 배경은 20세기 중반 소련 침공 당시 체코의 모습, 보헤미아도 나와요. 침공당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조명했어요.
되게 철학적 관념이랑 이데아, 뭐 신화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되게 복잡하게 본다면 끝없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대신 요 3장부터 이제 토마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저는 그냥 복잡한 거 다 걷어내고 그냥 읽히는 대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키치.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뭐 저야 어쩔 수 없이 주리를 틀면서 책을 읽고 괴로워하고 뭐 그랬지만 회사에 다니는 분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분들 소설이 정말 이 소설의 내용처럼 현실로부터 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르게 말하면 재밌고 즐기는 게 더 중요하다. 오늘은 제가 서론이 길어가지고 영상이 더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말하기는 잘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장까지) 나왔네요.